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살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하,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주변에서 하도 저에게 이거는 꼭 사연으로 올려보라는 말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채택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에게는 망나니 같은 남편놈이 있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싹 바뀐 사람이었지요. 왜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싹 바뀌고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요. 제 남편이 딱 그랬지요. 야, 이거 물 떠와. 넌 왜 이렇게 몸이 굼뜨냐? 임산부한테 몸이 굼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 아이 가진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남들은 아이도 순풍순풍 잘났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조선시대에는 마국간에서도 아이 낳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 불평이 심해? 남편은 가부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휴, 진짜 애만 없었으면 당장이라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속이 터져서 저는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한 거야? 아니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허리를 숙일 수도 없고 걷는 것도 숨차서 죽겠는데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이 임신한 것도 아닌데 밥도 혼자서 못 차려 먹어? 이 여자가 진짜. 남편과 저는 신혼 초 때부터 그렇게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자궁과 유방에 암이 생겨서 돌아가셨고, 아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건설업을 하시다가 위에서 떨어지셨어요. 막노동 일이었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고, 아빠는 그 현장의 피해자가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혼자서 살아왔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의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신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의지를 한 존재는 저희 시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죠. 아가야, 우리 며느라가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들을 내가 잘못 키워서 며느리들이 고생이네. 화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시모한테 다 말하렴. 내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하면 속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으니까. 알겠지? 어머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아들 편만 들지 않고 항상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시는 그런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저는 어머님한테 한풀이를 했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그이가 제가 모유 수유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한테 젖주는 모습이 남사스럽다고 옆에 있는 수건 더미를 던졌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이게 애 아빠가 할 말이에요? 어머님, 저 진짜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에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어릴 때부터 내가 아들 4명 키운다고 맨날 밖에 나가서 식당 일하고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느라 애들을 못 챙기니 애들이 지 멋대로 자란 거야. 애 아빠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면서 아이 키우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아이들이 방치되어서 커서 저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편은 어릴 때부터 말썽을 그렇게 많이 부렸대요. 학교에서도 맨날 지 형들이랑 뭉쳐가지고 일진 무리들처럼 행동하고 동급생들 돈 뺏고 자기 형 믿고 선배들도 패고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니까 저는 속수무책으로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였지요. 저는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위에 아주머님들도 아주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은 더더욱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더럽게 세가지고 제 앞에서 허세란 허세는 얼마나 부리는지 와 진짜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임신한 저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푸 뿜어냈어요. 아, 인생 사는 거 힘들다. 내 동생 와이프 하는 거 힘들죠. 내 동생도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이랑 싹 모여가지고 동네를 접수했어. 우리 가족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삔또가 돌아버리면 눈도 돌아버리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싹 다 깽판 내잖아. 진짜 고등학생도 안 부릴 허세를 부리는데 너무나도 역겹더라고요. 왜 임산부 앞에서 담배 연기로 도넛을 만들고 멋있는 척을 하는 것인지 얼굴은 박스 밑에 깔려서 썩어 문드러져 똥내 진동하는 썩은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똥폼이란 똥폼은 다 잡는 아주버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모한테 잘할 리가 있겠어요. 아주머님들은 진짜 어머님한테 하는 행동이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 엄마, 돈 없어? 이번에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다니까? 아, 이거 투자하면 우리 떼부자 되는 거 일도 아니야.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 성공하지. 이 녀석아,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간 돈만 3억이야. 엄마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네 동생이랑 형이랑 동업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 하는 거니 진짜. 엄마는 너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다 정말. 미치겠어.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라니까. 또 시작됐네. 돈 있으면서 안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날 좀 믿어봐. 나이 40이 넘어서 지 엄마한테 돈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제 남편과 아주머님들이었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형제들은 뭉치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집단이었지요. 그래서 제 남편과 아주버님은 결국 사업을 한다고 다들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어요. 아니 여보, 우리 아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인데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치겠네. 일단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자 여보. 제발. 여보 지금까지 사업한다고 날린 것만 해도 억이 넘잖아. 그 돈만 안 날렸어도 우리 지금 이렇게 시궁창처럼 안 살아도 된다고. 월세집에서 안 살아도 된다고. 제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저는 충격적인 표정을 지으며 당신 지금 나 때렸어? 당신 미친 거야?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내 뺨을 때려? 당신이 드디어 미쳤구나. 당신은 미쳤어. 너야말로 제대로 미친 것 같은데? 남편이 만만해 보이냐? 봉으로 보이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늘 같은 당신 남편한테 뭐? 한 집안의 가장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남편은 제가 남편이 사업하느라 돈을 잃었다고, 그 돈만 있어도 우리 월세에 안 살아도 됐었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그냥 쌩 난리가 난 거였어요. 와, 정말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얼얼한 뺨을 잡으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딴 놈이랑 내가 다시는 말 섞지 않겠어. 와이프를 이렇게 개차반 취급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다고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고달프고 힘들게 살게 됐네. 이를 어쩌냐?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가슴을 팍팍 쳤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바로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꾹 참으며 살았지요. 우리네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 안 하고 터질 듯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것처럼 저도 한 여자로서의 인생,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엄마로서의 인생을 사는 걸 택한 거였지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컸기에 저는 그런 희생도 과감하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들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머님들과 사업한다고 맨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오면 전화통화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빽빽 소리만 지르고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나가고 4년 동안 돈 한 푼 저에게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돈을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되려 제 아들이 3년 동안 모은 500원짜리 가득 찬 큰 돼지저금통을 반으로 부욱 갈라서 가져간 적은 있었지요. 학교 끝난 아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떡꼬치를 사고 집에 들어온 저는 집에서 대성통곡하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민서가 왜 울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혔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무슨 일인데 우리 민석이? 엄마, 누가 내 저금통 가져갔어. 반으로 갈라서 가져갔다고. 고개를 들어 민석이의 저금통이 있는 곳을 보니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힘들게 모았던 저금통이 반으로 쩍 갈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주방 부엌 가위가 있었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다 손댈 게 없어서 이제는 아들 저금통까지 손을 대고 진짜 열불이 터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진짜 아니었어요. 분노가 진짜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과 무진장 싸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남편한테 맞을 각오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칠게 나아갔습니다. 당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코 묻은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되지. 당신, 엄연한 아이 아빠잖아. 애 아빠가 어떻게 애가 힘들게 모은 돈을 들고 갈 수 있어?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아이씨, 진짜. 자꾸 이럴래, 당신? 아이씨. 남편은 할 말이 없으니까 10원짜리 욕설만 냅다 내뱉었어요. 어이가 없었지요. 그리고서는 지 분에 못 이겨서 집에 있는 골프채를 막 휘두르는데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랑은 절대로 함께 못 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지 감정도 하나 컨트롤 못하는 남자를 내가 왜 만나야 하는 거지? 대체 내가 왜? 아이 결혼식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살다가는 내가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결국 저는 이혼 선언을 했어요.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민석이 데리고 내가 나가 살게. 민석이 데리고 가지 말고 당신만 나가 살아.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아기를 줘야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소장을 적었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그래도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이런 결말을 알려드려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폭력적이고 거친 그 이해 밑에서 매일 움츠려서 벌벌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어머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척이나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소뚜껑처럼 무거운 입술을 열었습니다. 혜미야,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도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구나.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민석이랑 행복하게 살고 이따금씩 민석이한테 친할머니 얼굴도 보여주라고 했어요.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삐쩍 마르시고 많이 늙은 어머님을 보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이상하게 친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시모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거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 소송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혼이라는 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거의 저는 1년이 넘게 이혼 소송을 끌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의 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그냥 암도 아니고 희귀병, 척추 근육이 점점 수축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호흡기까지 번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려면 한 달에 병원비만 수백에서 1,000만 원까지 깨지는 상황이었고 큰일 났죠. 어머님은 자식들한테 돈 부담 주기 싫으니까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뵀었을 때 엄청 야위었고 굉장히 마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암에 걸려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였다니 저는 전혀 몰랐지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그때 당시에는 남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근육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통제랑 통증 약화시킬 수 있는 치료라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지금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의사가 강력하게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입원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거잖아. 안 그래? 자식들이 돈 100만 모아도 어머님 최소한 병원 입원해서 거기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잖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지.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지, 그것도. 당신이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엄마 돌보든가. 왜 또 난리야? 남편의 반응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님과 남편의 형제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 작정을 하고 말했어요. 아주버님들, 어머님 아프신 거는 아시죠?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병원도 안 가고 통증 참느라 입 많이 다 헐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한 달에 50이라도 모아서 어머님한테 보태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머님들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네가 뭔데 나대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재수씨는 뭐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혼 준비 중인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동생 이혼남으로 만든 장본인 주제에 왜 집안 대소사에 참견하는데? 늙으면 죽는 게 맞는 거야. 괜히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들 애써 모은 돈 모기처럼 빨아먹고 죽을 바에 나는 그냥 아예 병원 입원 안 하고 버틸 거야. 눈치 없는 노인네들만 자식들 피 빨아먹고 죽을 때까지 모은 돈 등신처럼 의미 없게 펑펑 쓰고 죽는 거지. 우리 엄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눈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명심해. 알겠어? 아주버님은 저에게 반말을 찍찍 써대면서 마치 어린 여자아이를 충고하는 어른인 양 행동을 하더라고요. 진짜 붕어 같은 입술을 싹둑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온몸 부서져라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게 노인네라고 칭하며 늙으면 나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아주버님과 그 의견에 강력하게 동조하는 남편의 모습이 역겨워 보였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 멍청이지. 에휴, 차라리 그냥 어머님 병원비 내가 대주고 말지. 더러워서 진짜.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불쌍하고 자꾸 눈에 밟히는 마음에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원래도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처럼 대한 저희 시모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생명이 아스러져 가는 걸 도저히 그냥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 2천만 원으로 어머님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어머님은 됐어. 늙어가지고 너네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그러지 마. 민석이 키우려면 이 돈이 꼭 필요할 텐데. 안 그래? 어머님은 끝까지 당신 본인 걱정보다는 자식들 걱정이 더 컸어요. 어머님이 병원 치료 안 받으시고 뻗팅기시면 저도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어머님 제발 치료 받으세요. 네? 저는 어머님에게 애원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그렁거리며 병원 가자고 하니 어머님도 내심 기다렸다는 듯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병원을 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암인데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이 편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며느리한테 받기만 했네. 마음 아프다. 그래도 참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맨날 저 한탄하는 소리 들어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머님. 늘 감사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일 끝나고 혼자서 잠깐 어머님 병실을 들르거나 이따금씩 민석이를 데리고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그 무렵에는 이제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지요. 어머님과도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남남이 되었지만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응원을 주신 시어머님과의 연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의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남편이 들었나 봐요. 제가 어머님의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을 때 기어코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프시고 힘들고 적적하시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셔야 해요. 병원 생활하면서 마음이 지치면 결국 몸도 지치고 그럼 희망마저 없어지거든요. 아시겠죠, 어머님? 에휴, 자식들 다 키우면 뭐하나. 한 놈도 엄마 병문안도 안 오고 맨날 돈 달라고 소리만 지르는데 우리 며느리 아들이랑 이혼해서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우리 며느리만 나를 챙기는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병실 문 커튼이 확 젖혀지면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나타났어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쭈, 나한테 받은 위자료로 우리 엄마 병원비 낸 거야? 내가 그러라고 2천만 원 준 줄 알아? 왜 다 늙은 노인네 병원비에 쓸데없는 돈을 쳐쓰고 난리야? 제발 좀, 돈 좀 제대로 쓰라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데? 어떻게 된 게 늙은 노인네한테 수천만 원을 쓸 생각을 하는 거야?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주든가. 그럼 내가 투자할 때 쓰기라도 했지. 당신 뭐라고 했어? 당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돈 당신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 알아?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째? 늙은 노인네? 정말 당신 최악이다. 자기 부모 돈 안 된다고 핫바리 취급하는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는 남편을 팍 밀쳤습니다. 아주버님은 여자가 발랑 까져가지고 어디서 전 남편한테 손찌검하고 있어? 경찰 불러? 경찰 부를까? 어머님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네 엄마 병원비에 쓰지 말고 차라리 사업 투자금으로 쓰라고 협박하러 온 거였죠.
생사를 오가고 있는 본인 노모를 앞에 두고 돈으로 씨름하는 모습을 전 며느리인 제가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을 열고 어떤 건장한 남자가 들어온 거였어요. 나이 지긋한 신사였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신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도대체 나 있는 곳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거야? 응? 어떻게 알고 오긴. 미숙이가 당신 아프다고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비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찾아온 거야. 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당신. 그 신사는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185가 넘는 훤칠한 키로 고개를 숙여 제 전남편과 아주버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네들이 내 전 아내의 아들놈들이구나. 나이가 40은 훌쩍 넘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애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언제까지 노모의 돈을 빨아먹고 그럴 거야? 어? 들어보니까 너네들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신고해서 싹 다 날려줘? 당장 사과해. 그 신사분은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요. 그때 그 병원장? 하여튼 엄청 높은 분이 어머님의 병실에 와서 아이고 최 회장님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씀하시고 오시지. 아까 박 과장이 최 회장님 주차번호 찍힌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콜해서 제가 황급하게 여기 내려왔네요. 김 닥터 오랜만일세. 여기에 내 전 와이프가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술자리에서 말했지. 계곡에서 날 구해준 소녀를 내가 10년간 짝사랑했다고. 그때 마을에 재개발이 붙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는데 10년 후에 우연히 서울에서 만나서 연을 나누고 결혼했다고. 그러다가 내가 사업이 망하고 일본에 계신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나를 일본으로 불러서 그래서 그 첫사랑이랑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했잖아. 그 여자가 이 여자야.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이 여자가 내 첫사랑이야. 나랑 이혼하고 나서 내가 이 여자한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더 좋은 남자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여자를 놓아준 건데 다른 남자 만나서 아들들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 여자를 찾을 걸 그랬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 김 닥터, 내 첫사랑 좀 부탁해. 잘 좀 봐줘. 그 신사분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김 닥터라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김 닥터는 아이고 최 회장님 당연하죠. 다른 환자도 아니고 최 회장님 환자인데 술 마실 때마다 최 회장님이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사랑에 대해서. 최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 와세다 대학에서 의대 유학하고 있었을 때 굶어 죽을 뻔했는데 최 회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도 놀랐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재혼을 하신 거였고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셨던 거였어요. 사업이 망한 남자는 여자에게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하신 거고 그 남자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남자의 더 창창한 앞날을 위해서 이혼을 받아들인 어머님. 두 분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해서 서로를 찾아온 거였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의 첫사랑인 그 회장님은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억만장자였던 거였어요. 부동산 업도 크게 하고 있었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로 크게 성공시킨 거였죠.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과 인맥도 형성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최 회장님이라는 분은 어머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전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다시 한번 호통쳤어요. 죽어가는 엄마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 더 뜯을 돈 없나 하이에나처럼 지켜보고 있는 게 정상이야? 너네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나가. 표정 보니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가. 호통을 치셨어요. 회장님이 호통을 치니 그 썩을 놈의 인간 쓰레기들도 잔뜩 쫄아서 뒷다리를 병든 닭마냥 부들대면서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강약약강인 그들의 모습이 아주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당신 죽기 전에 당신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내 곁을 지켜주고 있어서 그나마 외롭지 않았어. 당신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고마워. 최 회장님은 저를 보더니 고맙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초혼 일대 남편이었던 최현식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정말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여기 있었군요.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요.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두꺼운 손으로 저의 왼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머님은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님은 피를 채취하고 유전자에 맞춘 희귀병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피를 스위스에 보냈어요. 그 비용만 1,000만 원이었는데 모든 돈을 그 신사분이 다 부담하신 거였지요. 너무나도 멋진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분 덕분에 병원비 부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지요. 어머님은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나 봐. 이렇게 복도 많게 말년에 술술 풀리고 자식들 키워낸 거 다 부질없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 일이 해결되니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가 첫사랑의 등장, 최 회장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겪고 있던 병은 돈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이었고 아낌없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최 회장님 덕분에 2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총 8천만 원이 들었고 외국에서 진단받고 약값만 1억 2천이 들었지만 최 회장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퇴원했을 때 최 회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시어머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님,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힘들게 모은 2천만 원 선뜻 내어주고 참 착해. 내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민석이라고 했나? 수진 양 아들이. 그 아들이랑 앞으로 살 보금자리를 내가 마련했어. 10년 여기서 살고 나면 내가 명의 이전하도록 세무사랑 변호사한테 말해놨으니까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식 키워. 알겠지? 그리고 어머님, 시어머니는 내가 보살필 거야. 말년이지만 못다 이룬 사랑 원 없이 이루면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게도 뒤늦게 사랑이 찾아와서 요즘은 하루하루 사는 게 참 기쁘네. 저는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학군 좋은 동네의 아파트에 번듯한 집이 생긴 여자가 된 거였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회장님은 잘 받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하며 저에게 완곡하게 이 선물을 받아주기를 피력하셨고,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받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위자료도 다 써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여자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 저에게는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억만장자였습니다. 하여튼 억만장자가 되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에게 건넨 작은 사랑 덕분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민석이 키우는 거에 집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아야 하나 봐요. 뭔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티가 나고, 정말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건넸을 때 내가 건넸던 그 마음은 죽지 않고 다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머님은 지금은 자식들이랑 완전히 연을 끊고 그 회장님이랑 일본으로 건너가서 치료받고 또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고 있네요. 사람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하더니 제 전남편과 아주버님은 걷잡을 수 없는 사업비 때문에 결국 사기를 치다가 구속되었고, 지금은 재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에휴, 세상 일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자고요.